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도 합동관세사무소의 조건익 관세사입니다. 네. 저는 사무실은 이제 합동이니까 관세사가 여러 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 강서구 마곡역 4번 출구에 사무실이 있고요. 제가 지금 한 29년 정도 세관에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지금 관세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이제 세관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 수출하고 수입하는 분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면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워낙 그 배정된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거 정도만 하더라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좀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냥 보고만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 뒤에 보면 제 휴대폰하고 이메일이 있으니까 그거 물어보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정은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제가 짚었고요. 첫 번째가 다 아시겠지만 계약서. 우리나라는 좀 희한하게 수출할 때도 우리가 을이고 수입할 때도 우리가 을이에요. 늦게 봐서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페이스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즈니스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좋은 게 좋다 이거 없어요. 나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뭐가 들어오냐?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제 두 번째 섹션에 미국 인허가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거든요. 애누리 없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계약서에 근거를 해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상대방하고 아무리 거래 관계가 오래됐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뒤통수 맞은 경우를 엄청 많이 봤어요. 우리 기업들이 뒤통수 이렇게 받아요. 자본 투자하고 기술 투자 다 했는데 나중에는 뒤통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5개 정도 항목이 있는데 이 정도를 좀 반영을 해서 반드시 계약서가 촘촘하면 할수록 좋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러프하게라도 이 15가지 항목을 포함을 해서 계약서를 만들어 두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사항, 인코텀즈 계약적으로 이건 다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지급 조건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수입 요건, 지금 이제 두 번째 섹션이 인증이잖아요. 인증이 안 되면 아무리 여기서 뭐 물건을 보내고 수입을 한다 그래도 다 막힙니다. 세관에서 더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단계가 세관에서 통과가 돼야 가는 건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법, 우리나라하고 외국어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중거법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놔야 돼. 안 그러면 자기도 유리한 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기술 자료,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건 상당히 민감하죠. 레시피 같은 경우에 그 보호하는 장치 반드시 마련해 두시고, 그다음에 사본, 원본을 항상 가지고 있거나 원본으로 진행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상으로는 뭐 사본으로 다 되긴 하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제도가 발달하지 않는 나라일수록 원본을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체크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코텀즈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ICC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인코텀즈 2020이에요. 2020. 그래서 계약서를 쓰실 때 인코텀즈 FOB 부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뒤에 반드시 인코텀즈 2020, CIF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했을 때도 반드시 이 버전을 써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거에 달라지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들어보면 이렇게 E부터 F, C, D, 우리가 처음에 무역심을 배울 때는 E, F, C, D였는데 요즘 이게 바뀌었어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 순서대로 E, F, C, D 됐는데, 엑스웍스가 우리 수출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그냥 공장에서 놔두면 수입자가 알아서 갖고 가는 조건이고, GDP는 세금까지 내서 그 나라에 지정하는 장소까지 배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출자한테는 제일 불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고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인도 조건 어떻게 하지? 그러면 FOB야. 그럼 내가 어디까지 내 의무가 발생을 하겠다. CIF로 하자. 그랬을 경우는 어디까지 내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캐치를 하시면 되고, 우리야 엑스벅스 조건이 좋겠죠.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격을 엄청 후려쳐서 들어옵니다. 상대방들이. DDP일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을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지금 반영을 해주셔야 되느냐? 물류비예요. 의외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시는 분이, 특히 수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물류비를 계산 안 해요. 수출물품 가격을 산정을 하실 때. 그래서 나는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서 원가 산정하고 이율 한 30% 붙일까 해가지고 매출 원가를 마련을 해서 수출자 또는 수입자하고 이렇게 내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면 대충 좀 깎아주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났는데 CIF 조건, C 조건이나 D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물류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수입을 하려고 하는 분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의뢰를 와가지고 제가 견적을 뽑아줬는데, 물품 가격보다 물류비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샘플로 이제 처음 조금 가져가니까 그런 상황이긴 했었는데, 반드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히 C 조건, D 조건은 우리가 상대방 갈 때까지 비용을 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물류비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100% 반영은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놔야 돼요. 그 매출 원가에. 그래야지 내고를 하더라도 최소의 마진을 내가 확보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래 처음에는 엄청 디스카운트 하고 깎아주면 상대방들이 나를 쓰겠지 하겠지만, 속으로 골마 터지는 것은 우리 수출업자가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고, 여기 물류비 구성에 이제 운임은 통상적으로 하는 포워드한테 또는 항공사 선박회사한테 주는 운임이 있고, 이 부대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한 열 몇 가지가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HC, 뭐 바프, 카프 이런 것들, 디오차지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사가 포워드한테 운임 인보이스를 받아가지고 화주한테 전달을 하면 나 듣도 보도 못한 비용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기타 통관 수수료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세사 통관 수수료는 거의 바닥입니다. 예,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는 변수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다음에 뭐 관세, 제재 공과금, 수입, 뭐 DDP 조건 같은 경우에는 관세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임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레베뉴 톤이라 그래가지고 운임 톤으로 할 것이냐, 중량 톤으로 할 것이냐 해서 두 가지를 계산을 해서 많은 쪽으로 선사나 항공사, 포워더가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다 계산을 된다는 걸 아실 거고 해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CBM으로 많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컨테이너 다닐 경우에는 40피트, 20피트, LCL은 CBM 단위로 항공은 중량, 부피 해가지고 큰 거 아무튼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니까 수출하거나 수입하시는 입장에서 이 부분 반드시 검토해서 원가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두시기를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HS 코드입니다. HS 코드가 없으면은 거의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HS 코드라고 하면 이게 국제 협약이에요. HS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WCO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가맹된 국가는 이걸 의무적으로 이 분류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상품 무역에서 거래하는 상품 유체물 형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HS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HS 코드는 섹션, 챕터, 헤딩, 서브 헤딩. 그다음에 국가별로 뭐 2자리 또는 6자리 뒤에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챕터, 헤딩, 서브 헤딩. 여기는 다음에 원산지 판정을 할 때 원산지 결정 기준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97개 챕터, 그다음에 1200개 정도 되는 호, 그다음에 5600개 정도 되는 소호. 여기까지는 국제 공통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그 다음에 숫자는 자기 나라의 편의에 맞게끔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제 예를 들면 2106903011 자 2116 21069 2106990 소호 1년 번호 4개 우리나라는 이렇게 HSK라고 그래가지고 10자리를 사용을 합니다. 10자리를 보통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10자리를 사용해요. 근데 8자리 12자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12자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류, 호, 소호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이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또는 인보이스나 이걸 할 때 아니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할 때 보통 HS 코드를 달라 그러면 이 6자리까지만 줘요. 그 뒤에는 그 나라에서 다 분기가 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2106 90 3011이 뭐냐 21류가 이제 조제식료품이 들어가는 건데 2호가 2106 90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말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다 열이 간다. 이 6자리. 근데 뒤에 3011은 우리나라에서는 홍삼차 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화면을 못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거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가보면 210690이 전부 다 건강식품 모든 종류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HSK라고 해가지고 약 11,326개 10단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HS 코드를 왜 운영을 하느냐 품목분류를 첫 번째 관세율이 결정이 돼요. 뭐 내국세, 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관이잖아요. 국안에서 9, 18, 27 이렇게 가는데 관세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이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드에 따라가야 관세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산지 결정 기준이 HS 코드별로 되어 있어요. 세분 변경 기준, 가공, 부가가치, 원전 생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입 요건 모든 물품마다 HS 코드별로 수입 요건, 의약품, 화장품, 식품, 뭐 KC 인증, 어린이 인증, 뭐 원산지 표시 뭐 이런 관련 요건이 전부 다 HS 코드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급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간이 정액 환급액이 또 HS 코드별로 되어 있어요. 10,000원당 10원. 10,000원당 50원, 10,000원당 100원. 그래서 크게 왜 품목분류는 이 네 가지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 수출입 요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06, 90, 30, 11을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려고 하면 수입 이렇게 제한사항 요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수출도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을 하는 이 증빙을 세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통관이 안 돼요. 다른 나라도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으로 화장품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뭐 모프라에 등록을 하고 뭐 성분 등록을 하고 뭐 해야 되고 건강식품 등록을 하려면 등록이라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검역을 받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전부 다 이 품목 분류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 분류를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음원대로 가는 거예요. 등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돼버리면 그 나라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시작을 하실 때 품목 분류를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 뭐 미국이면 미국, 뭐 일본이면 일본, 그 나라의 세율, 요건, 갖춰야 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 이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시겠으면 일단은 뭐 거래하는 관세사한테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관세청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 상호 관세 이것 때문에 HS 품목 분류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HS 코드 확인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거를 시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Q&A 시간이 되면 제가 간단하게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최소한의 검색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게 요즘에 챗GPT 있잖아요. 챗GPT에 물어보세요. 일단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검증을 해야 돼요. 챗GPT가 요상하게 그럴듯하게 답변을 주거든요. 그거 믿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들어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드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절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97개 류를 이게 속견표로 해가지고 표로 이렇게 좀 만들어놨어요. 대표적인 경우. 그래서 딱 보시면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면 좀 재미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다른 나라의 HS 코드를 확인하는 사이트가 여기 아까 그 관세청 정보 법령 정보 포털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HS 코드 6단위를 치고 누르면 기본적으로 3개가 세팅이 되는데 여기에 스크롤바를 이렇게 딱 누르면 국가가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 선택하면 그 나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 4단 이상이 어떻게 6단 이상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클릭해서 보면 그 나라의 세율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FTA. 뭐 수출을 하시는 분 또는 수입하시는 분들 요즘엔 FTA를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9개 국가하고 지금 FTA가 체결되어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쭉 나와 있죠. 웬만하게 우리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국가들, 잘 사는 나라들, 유럽, 그다음에 북미, 그다음에 아세안 이쪽은 다 FTA에 가입돼 있어서 수출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뭐 다른 나라는 8%인데 우리나라는 0%예요. 그럼 8%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나라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도 지금 우리 FTA 되어 있죠. FTA 되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하면서 FTA가 지금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워낙 복잡하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 자유무역 체결 현황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 국가하고 공동체 EU, 아세안, RCEP, APTA 이런 국가들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는데 유럽연합 국가들 그다음에 EFTA 이런 거 국가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좀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중동 쪽으로 이제 FTA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UAE하고는 체결을 했는데 아직 발효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 쪽까지도 FTA가 되면 우리나라 건기식이라든가 화장품 중동으로 수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TA 적용 절차는 일단 협정국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품목 코드.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거의 다 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관세 혜택은 아까 일반적인 관세하고 FTA 적용했을 때 관세 차익만큼의 혜택이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FTA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간에 우리끼리만 잘해주자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물건, 우리 물건. 그것을 입증하는 게 원산지 판정입니다. 그래서 FTA를 적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원산지예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FTA 했으면 일본산, 한국산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데 그걸 입증해 줄 수 있는 게 원산지를 판정해서 원산지 증명서, 우리가 CO라고 하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현품에 있어 메이드 인 코리아 안 됩니다. 서류로 입증을 해줘야 돼.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FTA와 관련된 서류는 의외로 이걸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5년 보관을 해야 돼요. 수입 신고와 관련된 거, 가격 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관세법상, FTA 특례법상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관만 안 해도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의외로도 수출 끝났으니까 끝, 수입 끝났으니까 끝 하는데 5년 동안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세관에서 추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류는 그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 FTA 특혜 적용 요건은 품목 거래 당사자, 원산지, 직접 운송, 원산지 절차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돼야 그 나라에서 FTA 체결된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영내 생산, 충분 가공, 직접 운송 이건 머리 아프니까 그렇고 이거 3개, 이거 4개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원래 이거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분류를 했어요. 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가치, 가공 공정. 지금 아마 FTA를 적용받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용어는 아마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누적 최소 허용 기준 저런 기준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 규모가 좀 크면 원산지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스템도 구축을 해가지고 ERP에 구축을 해가지고 원산지 판정도 하고 CO도 발급을 하고 신청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사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이거 머리 아파요. 제가 봐도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증명서는 말씀 계속 들으셨겠지만 재배, 사육, 제조, 가공된 것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고, 원산지 증명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원산지 증명서 해갖고 주는 게 아니고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 달라요. 그거에 따라서 그 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발급을 해줘야 원산지 증명서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걸 할 때 정확하게 협정에서 정한 대로 발급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뭐라 했을 때 우리는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서한 보내가지고 대응을 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원산지 증명서 유형이 특혜하고 비특혜가 있는데 FTA를 그러니까 관세 혜택을 받겠다 하면은 특혜예요. 원산지가 그러니까 관세 혜택 이 전부 다 관세와 관련된 사항인데 관세 혜택을 받겠다 하면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세관하고 상공회의소에.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들은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인데 미국의 상호 관세가 미국 우리 한미 FTA 돼 있잖아요. FTA 적용 관련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자율 발급으로 미국 지금 상호 관세는 비특혜입니다. 비특혜 규제. 그래서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특혜하고 비특혜하고 원산지 결정 기준이 좀 달라요. 더 여기가 더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혜로 봤을 때 원산지에 충족이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비특혜 괜찮을 거야 하고 갔어요. 근데 비특혜 결정 기준이 달라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품목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원산지 결정 비특혜 그 기준을 충족을 해야 미국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산지 증명서 종류는 협정에서 그렇게 용어를 써요. 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결정 기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이거에 의해서 거의 판가름이 나는 상황이니까 보시면 되고 용어 같은 경우에 조금 이게 약어들이 좀 있거든요. 무역을 하시다 보면 그런 약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어를 조금 눈여겨 두시면은 본인이 혹시 이제 업체 입장에서 내가 안 하더라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관세사가 이거 RVC 4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RVC가 뭐야? 뭐 얘기는 좀 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조금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아까 그 2106-905 건강기능식품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에요. 8가지나 되죠. 다른 나라는 보통 다른 호에서 생산되는 거 RVC 40% 이상 이렇게 끝나요. 근데 미국은 아주 디테일하게 시비를 걸어놨어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것이 특혜 원산지 결정 기준인데 비특혜면은 또 얼마나 또 복잡하게 해놨겠어요. 그래서 준비는 하시되 너무 섣불리 가시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원산증명서 발급 방법은 기관 발급, 세관하고 상공회사, 우리나라는 세관하고 상공회에서만 발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율 발급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까지 발급을 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EU하고 영국을 많이 예를 드는데 EU는 자율 발급이에요. 미국도 자율 발급이고 거기는 수입자까지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근데 EU나 영국은 6,000유로가 초과되면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고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 있는데 똑같아요. 손금장에다가 그 원산지 문안을 쓰긴 하는데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원산지 수출자 인증 번호를 추가하느냐, 추가하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는데 검증 들어오잖아요. 원산지 검증. 여기서 많이 들어와요. 인증 수출자 번호가 잘못됐네. 그다음에 이게 진짜 맞아? 하면서 기관 발급보다 자율 발급에서 원산지 검증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검증 나가보면 서류가 없어요. 이제 막 원산지 소명서, 확인서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왜 자율 발급이니까 내가 발급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와서 검증에서 통과 못해가지고 추징당하고 또 그쪽 법에서는 뭐 처벌도 받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이거는 FTA를 체결했으면 그 나라 전부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세관에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이 있다. 이거는 업체별, 품목별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일 품목만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해. 그러면 품목별로 받으시면 되고요. 나는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 그러면 업체별 인증 수출자를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는 자율 발급에도 저렇게 6,000유로 초과만 했을 때 발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나 또 상공회에서의 발급 신청을 할 때 서류들이 내야 되잖아요. 원산지 확인서, 소명서 내야 되는데 인증 수출자를 받으면 그 서류 중에 일부가 생략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고 현지 확인이라든가 혜택이 좀 있어요. 기관 발급에서도.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담을 하면 할 수 있으면 받아 놓으세요 해요. 그리고 뭐 내가 나는 원산지 관리할 수 있는 뭐 사람도 없고 그래. 그럼 우리한테 맡기세요 해가지고 관세사하고 원산지 관리 계약을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출은 크게 이제 정식 통관하고 예외 통관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일반 수출 신고,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거, 간이 신고도 물론 이제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목록 변환인데 이게 주로 이제 이거는 금액이 4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자상거래 특송업체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 이거는 200만 원 이하인데 특송 여기도 이제 특송인데 목록 통관. 정식 여기는 수출 신고를 합니다. 그래도 근데 저기는 목록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보내는 거, 우편물로 보내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샘플 많이 보내시잖아요. 샘플 보내실 때 수출 신고 안 하고 보내요. 수출 신고 안 하고 저기 우편에 EMS나 스토프나 특송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다 보면 금액이 또 200만 원이 더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더밸류도 좀 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는데 저렇게 나가면 수출 실적 인정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세금 환급에 있어서도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보시고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일반 수출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요건 증빙을 세관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목록으로 보냈을 때 뭐 다 아시겠지만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특송업체한테 내 사업자 번호하고 HS 코드 10자리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통관 목록을 제출할 때 사업자 번호하고 HS 코드, 품명, 금액을 적으면 그게 관세청에 내 사업자 번호로 쌓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송으로 수출 신고를 안 하고 보낼 때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라. 내 사업자 번호하고 HS 코드 10자리 그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어요. EMS 약정하고 K 패키지가 있는데 EMS 약정은 뭐 월 몇 건 이상 하면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K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중량 2kg 미만 이때 우체국의 상품입니다. 상품 종류 그거를 이용을 하시면 수출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거 목록 동관하고 비슷하게 해서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근데 나는 그것도 아니야. 그냥 보냈어. 뭐 샘플 몇 건 되지도 않아. 그랬을 경우에 속보 접수 영수증 이제 국제 우편 속보 접수 영수증이나 EMS 송장이 있으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한테 주면 이거 속보 접수 영수증이나 EMS 송장을 주면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출 실적 인정은 못 받지만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출 통관 프로세스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출 신고 수리하고 수출 부품은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계를 해야 돼요. 이 적재 의무 이행 기간이라는 게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수출은 대부분 거의 한 99%는 검사 없이 뭐 생략이나 자동 수리로 됩니다. 수출 우리나라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검사 걸리는 경우는 무슨 중고자동차 보낼 때
이거 혹시 도난 자동차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이한 상황에만 검사가 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신고함과 동시에 거의 리얼타임으로 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하실 때는 송품장하고 포장봉사에서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물품 소재지 나는 뭐 사업장이 서울인데 물품은 저 공장은 저기 뭐 마산에가 있다. 그럼 그쪽 관할하는 세관장한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뭐 관세사한테 맡기실 때는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면 신고가 되고 수출 신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출할 물품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해요. 일단 왜 그러면 이제 무역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 수출 실적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출 신고를 해놓고 그 필증에 기반을 해서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무역금융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생산 일정이라든가 제조 일정, 수출 일정 감안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돼요. 너무 급박스럽게 하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뭐 포워더 수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세사하고 얘기를 해서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면 30일 이내 원칙은 30일 이내에 항공기나 선박에 적재를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관세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적재 기간 연장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1년 동안 1년이 늘어나요. 30일 플러스 최장 1년이니까 11개월을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20일 만에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오늘같이 폭우가 내려가지고 상황이 안 좋았다. 그랬을 경우는 빨리 관세사한테 얘기를 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수출 신고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내가 한두 달만 좀 시간을 주면 할 수 있어. 그럼 적재 연장. 이걸 안 해놓으면 이제 좀 절차가 복잡하게 나오기는 하니까 반드시 관세사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주로 지금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포워더한테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 포워더하고 연계된 관세사가 있으니까 수출 신고를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포워더가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행을 안 해가지고 과태료 맞고 처벌받고 할 수도 있고 왜 그러면은 이게 전산으로 신고가 되면 임박해가지고 신고인 지금 관세사한테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전산 신고 프로그램에 안내가 와요. 근데 포워더한테는 안 가잖아요. 신고인은 화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한테 적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확인해가지고 빨리 조치해 이렇게 문구가 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좀 있는데 수출물품 검사는 물품 소재지에는 검사, 그다음에 특정한 경우에는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보세 창고에 반입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반입부 검사라고 하거든요. 저기 적재지 검사가 있어요. 적재지 검사가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게 제대로 나가는지 아니면은 뭐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말소를 한 거 아닌지 도난한 게 아닌지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적재지 검사가 가끔 걸리고 주로 걸리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최초 수출하거나 할 때 한 번씩 적재지 검사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보세구역에 반입을 해놓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적재지 검사가 되면 미리 어느 창고 어느 보세구로 반입을 해서 검사를 할 것인가 또 이거 스케줄 잡아야 돼요. 이 적재지 검사는 신고인이나 화주가 신청을 해줘야 되거든요. 세관에 그렇지 않고 나가면 또 이게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관세사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좀 얘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환급. 원래는 이제 관세 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는 관세를 환급을 해주는 게 원래 취지였어요. 그래서 관세 환급 특례법이라는 게 나오긴 했는데 아까 처음에 HS 코드 할 때 간이정액 환급 있잖아요. 간이정액 환급. 지금 해서 우리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용 원재료가 아니더라도 수출에 조금 제공을 하면 그 간이하게 해서 정액 만 원당 얼마 안 돼요. 만 원당 10원, 20원, 30원, 45원, 비싸봐야 100원까지는 그냥 소요랑 계산서 없이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급 대상 원재료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포장용품도 환급 대상으로 해줘요. 포장용기, 용품 이거 샀을 경우에 이걸 국내에서 거래를 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놓쳤다 하면 좀 챙겨서 영수증 잘 챙겨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 환급을 받으려면 소요랑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절차가 복잡해요. 더더군다나 기계 장비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일일이 소요랑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간이정액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진행을 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급 대상 관세 등이 되는데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는 세관장이 직접 환급을 해줍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제일 많은데 없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매출세액을 0으로 만들어요. 면세가 아니고 0. 면세하고 0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면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영세율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돼요. 그래서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 세금에서 마이너스는 환급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부가세를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면세는 전혀 안 돼요. 면세는 매입세 공제고 뭐고 없습니다. 영세율로 해서 이렇게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수출 신고 없이 우체국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서포 접수증이나 EMS 이 영수증을 모아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그 세무사한테 보내주면 그거를 매출세액을 0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국내에서 원료 같은 거 구입했을 때 납부한 매입세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환급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환급 대상 수출은 무조건 수출만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수출 신고해서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공사.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주한미군한테 팔았어, 납품을 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외국 공간에 납품을 했어. 이것도 다 수출로 인정이 돼서 환급을 해줍니다. 환급 신청은 수출 신고 수리일, 그러니까 물품을 공급을 했거나 수출 신고 일로부터 5년 이내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안 하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하거든요. 5년. 이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개별환급, 정형환급 두 가지가 있다. 네, 그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네, 오늘은 이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